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 확산 조짐에 지금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2022년 내년도 이제 중국 경제 화두와 경제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제도 참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우리 경제에서 가장 그렇죠. 지금 그 연관돼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중국의 그 지난 3분기 성장률이 4.9%. 네. 예상보다 좀 못 미쳤잖아요. 네.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거 더 어둡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확실한 거는 중국 표현으로는 그 추세적 하락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추세적 하락이란 거는 우리가 만약에 주가라고 하면 이렇게 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이러면 이게 받침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선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추세적 하락이란 거는 계속 받침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국 경제는 계속 2010년 3분기 이후로 2010년 20년이 아니고? 아니, 2010년. 2010년 10년 전. 2010년 3분기 이후로 계속 추세적 하락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번 3분기에 4.9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는 지금 3%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아요. 3%대. 그럼 많이 떨어지네. 3분기보다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것 중에 투자, 수출, 소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CPI 지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대거든요. PPI는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다는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소비가 지금 중국 경제의 GDP에서 60% 넘게 견인 역할을 했는데 소비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러면 투자였거든요. 그리고 수출이에요. 근데 수출은 지난번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 중반 이후로는 중국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요. 근데 수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수출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근데 중국 수출은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전체 경제에서 지금 한 1몇 프로예요. GDP가 지금 6% 성장하면 거기에 한 1% 정도가 수출이 견인해요. 그럼 주로 투자였거든요. 투자인데 투자는 주로 중국 투자는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가 형성돼 있었어요. 부동산 중심의 뭐 길을 인프라 투자, 뭐 그다음에 땅을 사서 건설하고 이런 투자가 주로 이루는데 아시겠지만 중국 지금 부동산이 거의 뭐 직타격, 헝다 위기 이후로 직타격을 받아서 지금 중국 그 개발 지수 그리고 토지 양도 지수 뭐 이런 걸 보면은 급락이거든요. 그리고 70개 도시에 지금 그 토지 가격 하락률, 부동산 가격 하락률도 70개 도시 중에 거의 60개 기업이 다 지금 60개 도시가 70개 도시 중 60개 도시가 다 부동산이 대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 그러면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중국이 6% 성장하는 가운데서 지금 영향받은 게 코로나 이 사태로 영향받은 게 한 2.5% 정도 돼요. 경제 타격이 6% 중에 2.5%.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또 한 2%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1.5%가 그 여러 가지 테크 규제들이 있잖아요. 뭐 사교육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받아서 중국 경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엔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4분기도 조금 의지할 수 있는 게 수출, 그냥 수출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정확하게 지금 부동산은 중국 정부에서 다시 지금 또 정책을 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너져가는 부동산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비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수출인데 굉장히 지금 어쨌든 확실한 거는 3분기보다 확실히 엄청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거는 컨센서스입니다. 그 지난번 그러니까 몇 월인지 제가 네.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3월인가 4월인가 중국 양회에 있을 때 그때 안 3월이요. 교수님이 네. 나오셔서 네. 그때 중국 그 경제 올해 네. 이제 코로나 네. 이제 거의 종식 네. 그때 종식이라는 말은 네. 하긴 너무 일렀었어. 그렇죠. 이제 네. 올해는 좀 전분기에 비해서 작년이 워낙 그러니까 안 좋았으니까 네. 이제 성장률이 팍 튈 거다 하면서 네. 예상을 다른 나라들은 다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중국 성장률을 한 8% 9% 이렇게 맞습니다. 봤는데 네. 중국 양에서 6%대로 그렇죠. 이제 했을 때 맞아요. 안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중국이 말 못할 고민이 지금 있다. 네. 그리고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지금 네. 나타났죠. 나타나는 거네요.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거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야,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네. 부동산 얘기 아까 홍다 얘기 네. 나왔으니까 네. 지금 그 얘기 좀 안 그래도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궁금했죠. 홍다 지금은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홍다가 지금 느낌은 어때요? 여기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홍다 지금 뭐 무슨- 별 얘기 없으니까는 네. 뭐 채권 이자도 느낌이 계속 어때요, 따박따박 지금? 갚는 것 같고 네.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는데 너무 그 안 교수님이 너무 겁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질문. 그러면 네. 홍다가 지금 한국 와서 달러 채권을 발행해요. 사시겠어요? 안 사죠. 왜요? 아니 언제 그 망할지 모르는데 그걸 왜 사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아하. 무슨 말이냐면 예. 부동산이라는 산업은 예. 부동산이라는 산업은 예. 완전 레버리지로 가는 거예요. 예. 부동산 산업 자체가 부동산 기업이 하는 일은 그냥 땅을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예. 땅을 사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고 시공사들이 와서 거기다 뭐 이렇게 받고 집을 올리잖아요. 예. 그리고 분양하잖아요. 한국처럼 먼저 선분양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헝다 같은 개발업자들은 돈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돈을 그냥 땅 살 돈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럼 집을 지는 건 시공사들이 자기 돈으로 먼저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선분양하니까 또 분양 대금이 들어와. 예. 올라가면서 계속 들어와.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지분은 걔네들 알아서 재주고 자기 돈으로. 그다음에 다 진 다음에 다 판 다음에 시공사 돈 나눠주고 거기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노동자 돈 예.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 부동산이 계속 잘 왔으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자본금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 헝다는 자산이 2조 넘는데 예. 자본금이 4천억밖에 없었어요. 2조 기업이 예. 자본금이 4,116억인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레버리지로 장사하는 애들이죠. 이 레버리지 계산이 안 될 원래 정도죠. 시행사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 구조에서는 뭐가 치명적으로 다가오냐면 그래서 이게 이번에 되게 공부를 많이 시킨 거죠. 사실 네. 헝다 사례가. 이렇게 고레벨주로 가는 기업은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 대출을 막아놓는다 이러면 게임이 끝나요. 아하. 예. 한국에서 한국 지금 부동산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 저거 잡으려면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은행들 보고 부동산 붓자가 붙은 데다 대출을 하지 마 하면 그냥 그 즉시 끝나네요. 근데 동시에 경제도 끝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중국이 언제 시작되냐면 2014년부터 시작돼서 예. 중국 부동산 업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해가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 누구나 헝다가 버티기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미 부도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구제 요청을 정부에다 신청했어요. 광동성에. 예. 근데 광동성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 쟤네 하나 뭐 쟤네쯤이 뭐 날아가는 거는 뭐 괜찮겠지.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도와 안 줬어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이게 빚이 매달마다 오니까 내년엔 더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밖에 나가 터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헝다 부동산 계속 샀단 말이죠. 예. 모르니까 아하. 밖에 사람은. 아하. 예. 그러다가 왜 올해 이렇게 대사건 터졌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세계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이 마지노선 못 맞추는 기분 은행 보고 대출해 주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예. 헝단 이 세계 마지노선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원래 레버리지 돌아가니까 은행에서 돈을 해가지고 하던 애가 땡길 데가 없었네. 땡길 데가 없으니까 머리를 썼죠. 결국 광동성이 구제 요청했는데 또 못 버는 것처럼 해. 광동성이 구제 요청 뭐 했냐면 은행들 보고 대출 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 망하면 리만 플러스 경제 위기 올 정도로 막 협박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망하면 몇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샥이 온다 이랬는데 광동성에서 도와를 안 줬다면 중앙 정책이 딱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세계 마지노선을. 그래서 애들 머리 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왜냐면 이게 소문이 안 알려졌으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체 직원들을 상대로 자산관리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1%로 주거든요. 1년짜리 예금이 정기 예금이. 근데 자산관리 상품 PB 상품 만들어가지고 8%를 줄게. 지금, 12% 주게 하니까 너도나도 사지. 그 국내 애들 직원들 상대로 딱 거의 아빠 안산이 잘리는 정도 위협을 주니까 안 살 수도 없었고 그래 팔아서 돈을 막 혼지 게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불려서 하고 했는데 드디어 참을 수가 어디 더는 못 굴리게 돼서 올해 터졌는데 제일 먼저 못 갚은 게 그 직원들의 자산관리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난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터지면서 이게 집안에서 난 부르는 못 끈다고. 그래서 그게 언론에 터지면서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위기로 돼버려서 결론은 뭐냐. 파산은 가는 길이다. 가는 길이죠. 결론이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원래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 안 했는데 헝다라는 이 기업이 너무 큰 기업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말하면 SK 같은 거예요. SK가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29위예요. 헝다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22위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SK가 무너졌다고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이 경제에 대한 불안이 뭐겠어요? 한국 경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옛날에 대우가 망하는 것처럼. 그때 그러니까 헝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괜찮은 기업들 부동산도 안 팔리는 거예요. 누가 사겠어? 이제 말했잖아요. 이제 중국 부동산에 한국 와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면 사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건강한 애인데 쟤 때문에 전체 부동산이 오르니까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정부의 최선의 선택은 뭐냐? 쟤너도 구하기 힘든 거 알아. 근데 이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의 거는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위안화 채권은.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달러는 못 속이잖아요. 해외 애들이 월가 애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슈자인 보고 네 몸을 팔더라도 모든 걸 팔더라도 달러 채권은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슈자인이 이제 헝다그룹 회장. 창업자. 그래서 개인 재산을 지금 다 팔아서 지금 메꾸고 있다면서요. 근데 중국말로 베이슈의 처신이라고 해요. 비드는 이마에 큰데 요말 갚아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년에는 77억 달러가 지금 이자 만기 오고요. 그 다음에는 108억 달러가 와요.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인데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계속 메꾸고는 있는 거죠. 그 달러 채권 이자를.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런 거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언론이고 뭐고 이게 더 불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침이 이런 거예요. 이게 각 지방 성장하고 당서기들한테 네 앞에 눈은 네가 치워. 이 말은 뭐냐면 헝다가 각 지방 정부에 주로 돼 있어요. 니네 지방 정부에서 그 헝다 문제가 더는 큰 사건이 안 되도록 네가 모든 머리를 써서 정리해.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이 숙제가 누구한테 굴러갔냐면 각 지방정부한테 굴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거지. 헝다하고. 이게 더 불거지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정말 큰 사건이 되면 중국 경제가 갱착륙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제부터 조용히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조용히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뒤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눈앞에 눈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뭐 어떤 방법을 대서라도. 지금 그런데 헝다가 어쨌든 달러 채권을 갖다 그렇게 발행한 게 많으면은 그 지금 이자는 어떻게 갚는다 하더라도 그 전부 다 단기 채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그럼 원금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지금 조용한 것처럼 이러면 이자 메꾸는데도 지금 이렇게 버거운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다 경력이 이후에 왜 그걸 좋으세요? 제가 안 교수님 그 강의는 다 기억한다니까. 다 기억하세요. 오케이. 네. 홍다 이후에 지금 번호표 받고 지금 기다리는 부동산 시행사들 쭉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다가 워낙 큰 부동산 그렇죠. 중국 내에서 큰 회사니까 네. 이 회사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렇죠. 다른 부동산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없죠.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부동산이 이제 끝났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홍다 사태가 네. 이게 은행을 무너뜨리는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지는 네. 않는다 하더라도 네. 경제 위기로는 그렇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이 30년 전에 이 자산값이 이제 특히 부동산 값이 이제 폭락하면서 네. 장기 침체를 그렇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경력이 좋으시네. 네. 그래서 예. 예. 중국 지금 중앙 정부가 난리 난 거예요. 예. 이게 너무 크게 번져버리는 거지. 말 그대로 경착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했냐면 긴급하게 예. 회의를 소집해서 예. 상업은행들 보고 빨리 대출을 해줘라. 상업은행들 보고 네. 아까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알아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라는 게 그거예요. 중국 네. 은행은 다 지방 정부별로 돼 있어요. 예. 그거예요. 어허. 그걸 중국은 도시 상업은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적 은행은 한 5-6개밖에 없고 예. 다 지방 정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지방 정부 지방은행들이 지금 예. 눈앞에 큰일이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왜냐면 중앙에서는 마지노선을 딱 정해서 이게 있으면 대출을 못 해준다 했는데 예. 못 해줄 건데 이제 중앙인민은행에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 풀어서 마지노선 취소해버렸어. 예. 없어졌어요. 예. 해줘. 예. 긴급 수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제학적으로 우리처럼 연구한 사람 진짜 이게 정말 좋은 우리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우리 경제학자들은 되게 좋은 티칭 해준 것처럼 예. 또 중국 경제도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가르치고 있는데 홍다가. 난 그래서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지방 정부에서 예. 가격 하락을 못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못하게 한다고 왜 안 떨어지나?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예. 그 질문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냐 이런 거지. 내가 지금 홍다예요. 예. 빨리 지금 남은 빈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시가가 1억인데 예. 1억이 내면 안 팔릴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다 입장에서는 80% 절하돼 2천만 팔면은 누군가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부가 따와서 꼭 홍다뿐만 아니에요. 예. 중국의 모든 부동산 기업들한테 예. 지금 시가의 15% 이하를 팔면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에? 그게 가능한가 보죠. 아니 그 내 말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가격이 대폭락하면 이게 경착륙이 오니까 예. 15%에 내려놓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정부가 보이는 손이 직접 컨트롤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지금부터 제 예측이에요. 정부는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가격을 못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심리는 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지. 네. 예. 그게 지금 1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중국 14 국민들이 심리는 조정 못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15%를 못 들게 하니까 중국 부동산 기업들한테 더 큰 문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아예 안 팔리니까. 만약에 그걸 없었으면 막 80% 디스카운트해서 팔 건데 그러면 2천만이라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막 매우매 갈 수도 있는데 예.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더 죽여버리는 거죠 오히려. 근래 정부는 마음대로 시장에 간섭하면 안 돼요 이거.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뭘 보는지 알아요? 이 말도 기억하세요. 내년 3월에 답이 나옵니다. 내년 3월에. 왜? 이제 정부가 은행을 풀었잖아요. 예. 막 돈을 지금 풀었잖아요. 예. 돈 풀고 있단 말이죠. 은행 돈. 그러면 그 효과가 보이는 시점이 한 몇 개월이 필요해요. 예. 내년 3월에 보면 알아요. 예. 내년 3월에 70개 주요 도시 가격을 보면 알아요. 부동산 가격을. 예. 그리고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못 산다. 예. 이러면서는 중국 정부의 손을 떠난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심리가 살아안 거죠. 예. 중국 부동산은 지금 어디에 관건이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신화를 다시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예. 역시
부동산 무너지면 정부가 간섭을 하니까 중국 부동산은 영원히 안 죽을 거라는 신화를 다시 불태워줘야 예. 중국 부동산이 살아나는 거예요. 헝다는 계속 죽을 건데 다른 부동산 살아난다는 거지. 그러면 중국 경제는 또 가는 거지. 근데 정부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없었다 이러면 그때 가서 보이는 거예요. 왜 1분기 데이터를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4분기, 1분기가 경제가 엉망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3분기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춘다. 거래량도 활발하게 난다. 이러면 중국은 또 시멘트 GDP로 또 가는 거죠. 산업 구조 조정은 저 무슨 됐고 친환경 ESG는 됐고 일단 먼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가 말했죠. 늘 딜레마라고. 가야 되는 길은 저긴데 현실 앞에서 계속 머리 숙이면 여기로 가밖에 못 가는 건데. 그래서 3월 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미국은 내년에 이제 파월이 연임이 됐잖아요. 파월이 왜 연임된지 알아요? 파월이 올라가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돈 푼 일밖에 없어요. 이번에 연임 안 시키면 걔가 버려놓은 이 지저분한 상황을 걔가 치워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치울 생각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문제 네가 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연임하면 풀면 뭐죠? 금리를 얼른 긴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국은 긴축인데 중국은 반대로 갈 거예요. 한 번의 지중이 인하라든가 오히려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살려고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 중국이 그리는 그 그림들이 점점 이게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2014년도에 중국 부동산이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달러가 대폭 절하하는 걸 보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는 위안화 국제화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기술과 자본을 자기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아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죠. 기술과 자본을. 그렇죠. 그때 이미 해서 산업 구조론을 가야 된다는 게 2010년 이후로 나와요. 그래서 공급측 계획이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론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에 들어간 돈을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부동산 GDP를 없애려고 했죠. 시멘트 GDP에서 고기술 GDP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돈 대출을 째고 이러다가 2014년에 지금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대폭락이 일어난 거예요. 2014년에 정확하게 지금 10전에 3분기에. 그래서 중국 정부가 깜짝 놀라서 다시 돈을 푼 게 4분기부터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5년 3월부터 또 부동산이 고객 행지에 올라가요. 그때 시장에 들어갔던 애들 다 대부자가 된 거예요. 2015년 이후로 또. 그래서 그때와 똑같은 정책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 그때 다시 한번 배운 거예요. 부동산은 영원히 꺼지는 신화구나 하고 중국 정부는 무너지면 살린다는 게 그 딱 마음속에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을 갖다 다 부동산으로 굴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연출했는데 2018년에 다시 무역전쟁이 딱 터지면서 이제는 기술 개발 안 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택 규제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봐야지. 또 지금 또 시장 앞에서 손 든 거잖아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3월에 한번 보자 이거죠. 네,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안 교수님 생각에는 아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일본은 어쨌든 간에 그때 실패해서 맞아요. 장기 침체로 들어갔는데 말하다 흥분해서 그 질문 까먹었어. 중국은 그럼 일본처럼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장기 침체로 가면은 우리도 매우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일본처럼 그렇게 장기 침체에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있어요 없어요? 그거부터 먼저 답부터. 야 이게 되게 비싼 질문이에요. 좀 싸게 답해 주시지 그럼 뭐 싼 값에. 진짜 비싼 질문인데 그래서 답은 중국 국민들 그러니까 돈 풀잖아요. 자 그다음부터 계속 풀게요. 스토리로 우리 같이 유추해 봅시다. 그 답을 찾아갑시다. 돈 풀어요. 그럼 돈이 푼다라는 건 결국 없는 사람은 돈 풀어도 없으니까 또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이 또 갔단 말이죠. 자, 이 사람 지금부터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 심리가 지금 더 중요한 거지. 돈을 딱 왔는데 이 부자도 돈 갖고 있는데 이걸 부동산에 또 투자할까? 과거에는 중국 부동산 돈 있는 사람 부동산 10개씩 100개씩 갖고 있었어요. 진짜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돈을 쫙 풀었으면 또 은행통에 그 돈이 부자들한테 딱 왔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무조건 부동산을 샀는데 우리 홍 반장님이 지금 부자예요. 돈이 왔어요. 중국 부자예요. 다시 왔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에 돈 투자하겠어요? 안 살 것 같은 안 살 것 같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뭐냐면 2014년 때 이 사람들이 이 부자들의 심리와 지금 이 심리가 달라졌다는 게 저는 이쪽을 손을 드는 거죠. 이유는 또 지금 요즘에 부동산세를 도입한다 그러잖아요. 들었었죠? 지금 원래 중국 부동산세가 없었다면서요? 없어요. 중국은 되게 웃긴 나라예요. 전 세계 다 거의 괜찮은 국가가 다 있는 세가 없어요.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세 시범 도입하겠다고 시진핑이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벌써 그때는 세금이 없었고 2014년 지금 그렇지. 세금 하겠다면 부자들이 돈 받고 하겠어요? 심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굴릴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돈이 풀렸을 때. 그러면 내 생각에 내가 부자면 중국 부자면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죠. 아, 시진핑이 공동부유로 하니까 또 친환경 하니까 저기로 가야 되겠네. 아까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 얼음이 깨지고 새 얼음이 딱 기득권이 만들어진다면 시진핑 시대에는 이 기득권이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나가 부자라면 어디다 또 쓰겠어요? 부동산이 아니라 신기술, ESG, 친환경, 메타버스 이런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주식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자, 부동산에 돈이 안 간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안 갈 확률이 높으면은 그럼 그 답은 지금 계속 제가 싼 값에 좀 요구를 하니까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일본식으로 가냐 안 가냐 그거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정확하게는 3월에 알 수 있다고. 3월에? 근데 내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중국 사람들 마음에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자산 소득의 78%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제가 강남의 부자들을 만나봤어요. 한국의 강남의 부자들이 다 뭘로 부자가 됐냐면 부동산으로 부자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한 명하고 이게 한 3년 전 일인데 2년 전인가 3년 전 일인데 제가 아주 좋은 신기술 산업이 있었어요. 정말 100% 돈 버는. 제가 그분한테 돈이 너무 많길래 이랬어요. 그 부동산에 돈을 빼서 이 신기술에 투자를 하니까 그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 평생 부동산에서 성공 경험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이 이 사람 자신이 있어. 딱 보고 그려져. 근데 이분 보고 이제 신기술 해라니까 일단 자기는 모르겠고 그림도 안 그려주고 리스크도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돈이 생기니까 또 부동산에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투자 관습이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성공한데 계속 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부자들도 돈이 왔을 때 신기술이 잘 가는 건 알겠어. 근데 자기가 너무 몰라. 그러면 또 부동산에 관습적으로 가서 이거 내가 그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신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출연을 좀 올려드리면은 다음에는 좀 답을 주시려나? 그럼 그거는 내년 3월까지 한번 좀 저는 보고.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 경제가 그렇게 장밋빛은 아닌 것처럼 들려요.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또? 장밋빛이 아니라고요. 장밋빛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들려요. 내년 중국 경제 그럼 그 최대 화두는 뭐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년에는 가장 큰 행사가 있어요. 공산당으로서 20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있어요. 그는 동계올림픽도 있고 베이징. 그건 집권당 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전국 공산당 대표대 20차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당서기가 선출이 되는 회의예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 시진핑이 아니라 시진핑이 자리를 내놓고 다른 사람이 올라와요. 원래 3년이면 안 하게 돼. 그렇죠. 관습이니까. 당서기는 연임이 없어요. 당서기는 제한이 없어요. 당서기는 죽을 때까지 해도 돼요. 근데 국가주석은 2번밖에 연임 못하다 보니까 그거는 양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그 이듬해. 근데 중국 관습으로 국가주석하고 공산당 저기가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2번밖에 못하니까 자리를 내놓게 된 거예요. 그게 등소평이 이게 권력이 장기화되면 또 제2차 문화대혁명이 터진다고 우려를 해서 등소평 이후로 만들어진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주석이 연임을 못하니까 당연히 당서기까지 내놓게 된 건데 이걸 헌법을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는 국가주석 총리도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풀리니까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가 시진핑이 계속 연임하냐.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연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럼 내년에 경제가 대폭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그럼 연임이 불가능하죠. 주식이 대폭락하고 막 민심이 나빠지니까. 막 코로나 대폭발하고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터키처럼 막 저렇게 막 경제 위기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현재 이슈가 경제 안정, 사회 안정이잖아요. 예. 그럼 경제 안정, 사회 안정을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문을 너무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너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으면 쓸데없는 일도 많이 터지니까 내 생각에 코로나 어차피 내년에도 지금 변종이 계속 생기니까 코로나가 지금 전망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앞으로 내년에는 인터넷 강화, 인터넷 언론이니까 언론 강화, 치안 강화, 코로나 강화 더 할 거예요. 안정을 해야지. 안정하려면 막아놓고 해야 안정화 관리가 쉬우니까. 예? 그런 면에서 하고 경제 안정화를 할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부동산을 올해부터 지금부터 풀었지만 내년 정책은 재정 정책 확대와 통화 정책 완화가 주 흐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 안정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 국내 싱크탱크들, 국가정책연구기관들 그리고 중국 정부이민 대표 안에도 자체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5에서 5.5%예요. 중국 정부가 올해는 6%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에서 5.5%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을 5에서 5.5%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 데이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유지하는 거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정, 사회 안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동계올림픽도 치러야 돼요. 왜 안 치르면 안 안정이 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할 수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해외 관중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막아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년에 모든 흐름이 갈 겁니다. 갈 겁니다라는 게 무슨? 갈 거예요. 간다. 간다. 어떻게 간다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간다는 게? 한참 하려는데 경제 안정, 사회 안정 정책들로 중심으로 갈 거다. 그 위주로 간다. 네.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지금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그 기술 전쟁? 싸움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 이제 반도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과학 및 기술 자립을 국가 개발의 전략적 요소로 지금 그 중국이 꼽았어요. 자립 자강. 자립 자강.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중국 그 반도체 자립 이게 안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저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설령 반도체 전문가, 제가 설령 반도체 전문가를 해도 제가 그걸 못 맞춰요. 설령 내가 전문가라 쳐도. 그럼 이 질문은 그럼 안 하는 거로 할까요, 그러면은? 네, 근데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의미 크게 없는 질문이라 생각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일본에서 반도체를 할 때 한국은 죽었다 깨나도 반도체를 못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었지. 근데 현실은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됐어요. 뭐 이유는 있었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변수가 있었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다고 미국이 아무리 받쳐줘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내부적 요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돈 무제한으로 장기 자본을 계속 공급해 준 거예요. 국가가 없었으면 삼성이 못 해내요, 이걸. 확실하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의 의지가 더 중요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일본 그때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다잖아요.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일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는 거. 다 못한다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워낙 자신이 있었으니까 넘사벽이었으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내 말 뭐냐면 누가 한다고 해도 다 헛소리고 누가 못한다고 해도 헛소리라고요.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요. 근데 난 이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물의 발전은 내부적 요인에 결정되는 거지 외부적 요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막아떼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결국 중국이 이거는 전략적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니까 20년이고 30년 돈을 쏟아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화교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의 뭐 스탠포드나 이런 하버드에.
물리하는 사람 많거든요. 다 노벨 후보자들이에요. 예. 머리는 안 둔하다는 거예요. 예. 머리가 둔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 말하는 것도 오만이고요.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만이에요. 예.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물어봤다가 굉장히 무안해집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우리 별 반장님을 내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럴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러면은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걸 좀 물어보려고 네. 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이제 그 반도체 디램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좀 증설을 하려고 네. 그 EUV 장비, 네. 노광 장비, 네. 그 아스멜이라 네덜란드에서 그 중국 공장에 좀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거 못하게. 하지 마. 네. 하지 마는 아닙니다. 하지 네.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했잖아요. 네. SK가 어떻게 그 스탠스가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시작 아닌가. 네. 정말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싸움에 동맹국들, 특히 한국, 대만도 맞아요. 있을 거예요. 맞아요. 미국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 개입을 하는 이게 이제 첫 단추가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반도체 섹터에서 반도체가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예. 자기 생태계가 있잖아요. 가치 체인이 있잖아요. 예. 여기 뭐 가치체, 밸류체 이런 말을 해도 되죠. 그럼요. 다 알아듣죠. 예. 제가 일반 정치자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없는 게 있는 게 반도체 섹터에서 없는 게 하나는 장비입니다. 하나는 시스템. IP예요. 설계 쪽인데 그 이 두 개가 없는데요. 지금 장비가 특히 문제예요.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덜란드 그 아스멜 사실 미국 기업이었잖아요. 원래 기술은 다 미국 특허거든요. 미국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주 다 미국 주주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장비가 없는 게 지금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해서 지금 화웨이가 나서서 지금 그 장비 개발에 나섰어요. 노광 장비 개발을 내가 화웨이가 DUV라는 걸. 노광 장비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자외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는 그 장비라고. 근데 그 EUV가 가성비가 가장 맞는데 그 아래 단계라고 다 원래 제일 많이 쓰는 게 DUV예요. 근데 지금 EUV가 효율성이 높아져 쓰는데 DUV는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DUV 중심으로 중국 반도체는 그거 장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상황이 거의 다 되고요. 단지 예를 들면 1시간 만들 거 하루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을 아시겠죠? 그래서 EUV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 그리고 또 지금 화웨이가 자체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걸 EUV를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근데 화웨이는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켜봐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쨌든 한국 같은 입장에서 뭐 이게 좀 그 SK 하이닉스 이 케이스는 이제 처음 이제 나온 건데 앞으로 이런 그 어떤 입장 곤란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 곤란한 상황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게 해법이라고 모두 비싼 질문이에요. 출연료 다음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건 미리 한번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고. 근데 저는 기업이 가고자 하는 저는 SK 뭐 자문을 안 해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제가 거기 ESG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ESG. 그러면서 관계가 있네요. 근데 저는 미래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시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미래 시장은 그 대답 대신에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되죠.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지인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지인분이 말씀해 준 게 너무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율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근데 그 독일 엔지니어의 GM에 있던 완전 독일 사람. 그 독일 사람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다 하직하고 중국 갔대요.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가가? GM에 있던 전문가가. 근데 왜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중국이 미래를 선도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할 수가 없대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게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대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왕자는.
그 근거 이유 한번 좀 왜 그러는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은 모든 게 정보잖아요. 정보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없이 운전한다는 건 다 컴퓨터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이더. 왜 테슬라가 제가 옛날에 여기서 한번 이 기사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기억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중국 거리를 다녀요. 테슬라 자기 자동차가. 그러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가 미국이 다 본다고 보면 돼요. 테슬라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레이더라고 보면 돼요. 그럼 중국 골목골목 정보가 미국에 다 가는 거지. 그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폭발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두 나라 관계로 말씀드린 거고 그냥 그 국가적으로 보면 개인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는 국회에서 그 국민이 대표 국회의원들이 이게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사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자기 정보가 지금 CBDC도 왜 못해요? CBDC 디지털 통화 개인 정보 내가 돈 쓰는 걸 중앙은행이 다 본다 해서 지금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하지. 내가 개인의 데이터들이 더 풀지는 않고요. 어제는 내가 예를 들면 어디가 있는 걸 몰랐으면 좋겠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내가 어디가 있는 걸 다 안다. 여기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장력이 엄청 한국의 원격 의료 조정 기술도 왜 지금 안 해요 병원들이. 개인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생활 그것도 그렇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지. 원격 의료 조정 일자리를 잃는다고. 예를 들면 이런 민주주의 국가는 상의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기득권끼리 이렇게 투표해서 가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이거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면 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나라고 가장 먼저 하니까 미래를 빨리빨리 경영해 보려면 중국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한다면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들어가서 1년 만에 공장을 다 짓고 바로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테슬라 일론 마스크가 말한 게 서방 국가는 15년이 걸린대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중국 3년에 다 끓여버렸대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대는 중국이 미래를 선도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야 된다는, 중국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아까 질문이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중간에 껴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시장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이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답은 안 줬어요. 알아서 말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출연료 좀 우리 PD께 좀 부탁해서 출연료 좀 그 2배로 더블로 올려드리는 거로. 그러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자, 위안화 그 환율 얘기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 제가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환율이요? 어쨌든 달러는 요즘 달러는 굉장히 강세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 어쨌든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 이제 줄인다, 그렇죠. 테이퍼링 하고 긴축으로 이제 금리도 내년에 올릴 것 같다면은 어쨌든 미국으로 돈이 다 달러가 다시 흡수할 테니 미국으로 돈 냄새 맡고 미국으로 가니까 그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간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 그런데 위안화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아니 미국이 올라가면 원래 위안화라는 건 한국 원화하고 같이 이렇게 그 좀 비슷해서 연동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위안화는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셨어요, 되게. 전에 제가 실증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1년마다 연구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때 썼던 것 중에 그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그다음에 중국 주식시장에 서로 동조성. 커무브먼트 같이 한국 주식시장에 중국 시장을 따라가냐 미국 시장을 따라가냐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뭐 어느 쪽에 커플링이 되느냐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런 연구했죠. 그래서 위안화 연구도 환율도 보게 됐는데 결론은 이래요.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은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원화가 절상이 되고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원화가 절사되는 이런 포지티브 양적 커플링이 관계돼 있어요. 근데 또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원화가 절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디커플링 관계도 있어요. 제가 풀려면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양방향이 다 있어요. 같이 변하는 게 그러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넷으로 보면 포지티브한 거하고 네거티브한 걸 넷, 순으로 보면 어느 영향이 더 크냐면
포지티브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디커블링이 더 컸어요. 결과적으로는 위안화가 절상하면 원화도 절상하고 이쪽이 더 커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10년 데이터를 했는데 그러면 위안화가 절상하면 원화도 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안화가 무역전쟁 한 이후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좀 시장화 개혁을 했어요. 좀 시장에 많이 맡겼다가 무역전쟁이 빵 터지면서 2018년 또 다시 거의 정부에서 관리하는 환율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하는데 그 중국하고 무역 관계가 있는 100개 국가들의 무역 데이터를 가중 칠해서 주요 화폐의 그 웨이트를 줘서 가중 평균으로 해서 환율을 원래 계산했어요. 근데 무역전쟁 이후로는 다시 달러에 폐거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니면 정부가 되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정하는 가격으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 위안화의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을 우선 시장보다도 정부 환율로 와버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했던 이런 연구가 인사이트가 여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정부 가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거시적인 목표에 따라서 환율을 적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통화정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재정정책, 통화정책 있잖아요. 그렇죠. 통화정책을 할 때는 사실은 뭘 관리하는지 알아? 1차 목표가 환율입니다. 통화정책 이러면 온건한 통화정책을 펼친다는 말은 환율 관리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정책의 중점은 환율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하셨어요? 아니요. 네. 그러면은. 근데 먼저 질문 듣고 갈게요. 아니, 중국이 어쨌든 그 위안화가 달러도 올라가고 그 위안화도 올라가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국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은 수출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올렸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생각했을 때. 위안화를 왜 올렸어요? 왜 올렸겠느냐? 달러가 올라가는데 왜 절상? 수입물가 그 중국 인민들이 좀 수입 물가를 좀 수입해서 좀 그 물가를 좀 낮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려나 그러면은요? 되게 똑똑하시네요. 이거 누가 말을 해주냐 아니면 너무 무시하시는데? 죄송해요. 진짜 정확해요. 아까 우리 지난번 시간에 PPI가 하늘을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네, 생산자 물가가. 왜 그러냐면 수입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달러 표시 모든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중국 60%를 수입하니까 수입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위안화가 더 절하가 되잖아요. 달러랑은 들어와서 다 위안화로 대환이 돼요. 근데 위안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대환이 되니까 국내에는 위안화가 더 많이 풀리면 이게 뭘로 되는 거예요? 수입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제가 내려가는 차에 인플레까지 발생하면 중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말 그대로 그냥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 정부가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환율을 그럼 절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얼마 절상인데 같이 절상해야 이 가격 변동을 해지하는 거죠. 그런 그게 의미에서? 하나가 있죠. 두 번째 지금 수출이 엄청 하잖아요. 이게 또 코로나 시국에서. 근데 중국은 지금 위안화 결제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두바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수입을 석유를 할 때 지금 위안화 결제를 해요. 막 해라. 러시아하고도 이미 다 합동했어요. 우리 돈으로 하자. 왜? 달러에 영향을 덜 받게 하자. 얘네들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 우리가 이렇게 피해보잖아. 그래서 위안화 결제를 확산시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안화 가치가 있어야 받아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위안화 가치가 종이값이 누가 받아요? 일부러 그럼 그걸 위해서 자신감을 주는 거지. 얘는 우리 돈 받잖아. 우리는 올릴 테니까 돈 버는 거야. 자신감을 줘야 시장에 컨피던스를 줘야 되는 거죠. 그거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중국 그럴듯하다니요. 제가 이렇게 경제학으로 푸는데 그럴듯하다면 제가 뭐 앉아서 지금 막 뭐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감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를 올려서 위안화가 달러만큼의 위상을 갖게 하자는. 그렇죠. 미국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중국은 언제 미국 눈치를 보나요? 자기대로 하는데. 그리고 CBDC 하잖아요. 중국이 CBDC 디지털 통화 DCP. 그래서 그것도 DCP로 결제하려고 국제 결제를. 그러려면 또 위안화가 안정이 돼야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위안화 국제 결제를 해봐야 되니까. 예. 그 위안화를 전 세계로 다 이렇게 좀 퍼뜨리려면은 위안화 가치를 일단 높여놔야만이 안정화를 해야만이. 예. 그런 또 숨은 생각이 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참 안 교수님한테 오늘 출연료 일단 올려드리는 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할게요. 제가 PD하고 물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썬킴 사이버 한국 외대 교수와 과거 역사 속에서 부자들의 부를 쌓는 노하우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